네, 안녕하십니까. 파로건 부동산 중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업계의 급여와 매출, 그리고 실제 수입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곳이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면 이제 분양 상담을 하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들이 월급 받는 건설사 직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사로부터 분양받은 분양 대행사가 있고요. 분양 대행사 사장이 본부장, 팀장, 팀원으로 이제 자기네끼리 그렇게 이제 직책을 부여해서 분양을 진행합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형태를 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본부장급 수입은 잘 모르겠는데 팀장은 5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를 팔면 한 400만원 정도, 팀은 한 600만원 정도 이렇게 받더라고요. 팀장이 팀원보다 건당 수당은 적잖아요. 그래도 밑에 팀원을 한 3~4명 데리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수입은 팀장이 더 많게 그렇게 됩니다. 팀장이 하는 일은 이제 팀원들이 이제 집 매수 의향이신 분들을 이제 어떻게 더 유인을 해서 불러오면은 팀장은 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되죠.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팀장들은 조금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게 되고 팀원들은 그냥 오래 그냥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형태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 수당도 이제 분양 현장과 분양 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많이 준다 했다가 나중에 뭐 이제 뭐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은 분양 대행사 사장이 작게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요. 또 이 사람들도 뭐 역시 그런 것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분양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또 분양이 대충 마무리 지점으로 가면은 다른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을 뜯다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집을 어, 사고 나면은 다시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지나면 또 전화 와서 뭐 되게 친한 척 다른 아파트를 이사를 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또 다른 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미분양 모델하우스에 가면 좋은 호실은 이미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거 몇 동 몇 호 달라 이렇게 하면 뭐 이미 분양된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호실들이 계약을 안 했는 경우도 있고 또 계약을 했다가 계약자가 조건이 안 돼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들을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잡습니다. 잡아놨다가 나중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팔아서 수입을 챙기는 그런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관리소장, 이제 즉 주택관리사입니다.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필수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도 이제 뭐 지역이나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이제 월급이 달라지는데 한 월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관리소장들이 받습니다. 제 사무실 근처에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415만 원 딱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아래 쪽에 보면은 관리소장 밑에 이제 그 기술과장이 있는데 기술과장은 뭐 예를 들어 직책 따라서 뭐 급여가 정해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격증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이 많은 사람은 한 400만 원, 450만 원 이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관리소장하고 역전되거나 뭐 같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격증이 없이 뭐 자격증이 있어도 뭐 한 개 정도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300만 원 초반대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이 대략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소장한테 예를 들어서 급여를 맞게 낮게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400만 원, 450만 원 이래 줬는데 나중에 400만 원 준다, 415만 원 준다 이러면은 대부분의 그 좀 이렇게 일 좀 잘하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신 관리소장들은 그만두고 딴 데로 갑니다. 딴 데로 가고 그냥 있는 소장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소장들, 그런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근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이제 뭐 어떤 물건을 주로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달라지잖아요. 원룸, 뭐,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 토지, 공장 이런 것 따라서 이제 매출 규모가 달라지고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분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부동산 중개업소 가면은 아직도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난 사람이 뭐 4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중개 보조원들이 있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이 중개 보조원들은 우리 법상으로는 뭐 그냥 집 안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뭐 아는 건 없어도
이 사람들이 뭐 자격증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뭐 먹고 산다고 바빠서 자격증 못 딴다 이렇게 하는데 못 따는 게 아니고 안 땄는 게 아니고 못 따는 거죠. 예, 공부를 못해서 못 따는 거죠. 뭐 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난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게 많은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실력에 따라서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능력이 없으면 이 사람들한테 매달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역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는데 오래 하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뭐이 사람들도 한 4,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부동산을 개업할 때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자가상가에서 안 하잖아요. 임대상가에서 하는데, 그 임대상가를 하면서 이제 임대료를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당연히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이제 임대료 100만 원을 내라 해도 그걸 발발 떨어요. 겁을 내요. 근데 이 사실 장사는 결국 한 걸음 차이잖아요. 위치가 좋아야 되거든요. 좋은 자리는 손님 먼저 찾아오지만 그렇지 않는 곳은 시작부터 불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대료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가 좋은 곳에서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처음 시작했을 때 매출이 없더라도 한 1년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운영 자금은 좀 확보를 해두는 게 좋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그 돈을 잘 버는 공인중개사는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법도 알고 건축도 알고 토지 개발도 알고 상속 중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고객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소 가면은 세법을 얘기하면은 그냥 뭐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근데 그거를 뭐 이제 그 동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얘기를 하면은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를 잘못해주면 나중에 책임 소지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냥 세법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지요. 예, 실제로 뭐 상가를 중개한다면서 부가치세도 계산 못하는 사람이 상가 중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참 웃기는 경우죠. 예, 그런 경우도 보기 때문에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실력이 있어서 자격증이 있다고 똑똑한 거 아니다. 이 자격증이 그렇게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주택거래소 자격증이나 그렇게 뭐 행정사 자격증이나 이게 뭐 대단한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자격증이다 보니까 문제를 좀 꼬아내서 합격률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게 기본적으로 어려워서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런 것들, 세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외 공부를 좀 하면은 손님들이 좀 이렇게 고급, 하이클래스의 손님들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 내 수입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그 옆에 부동산 네이버 광고 보고 뭐 물건이나 도둑질 해가지고 그냥 뭐 중개 수수료나 수수료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1년도 안 돼서 문 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 토지 개발, 건축, 상속, 증여 이런 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분들은 지금 이 어렵다고 다 하지만 그래도 1,000만 이상 버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또 많이 벌지만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월세 계약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40만, 50만 원짜리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그런 거 모아서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월세 중개 이런 것들은 돈 안 낸다고 안 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자격증을 딸까 저런 자격증을 딸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를 따고 나면은 이제 좀 성취감이 들죠. 그래서 뭐 행정사 자격증을 딸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거 자격증 많다고 뭐 명함에 새긴다고 해서 장사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자기 분야에서 제대로 된 그런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들으면 좀 웃기는 얘기지만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가 서로 좀 약간 무시하는 왜냐면 둘 다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무시하는 투의 발언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이제 시험감이 갔다 보니까 두 개를 따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따고 나면은 또 공부를 할 시간이 생기면 또 공부를 같이 해서 자격증 두 개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요. 주택관리사는
그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월급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싫어서 누구한테 비유 맞추고 이런 게 싫어서 하는 사람들이 개업 공인중개사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뭐 얕보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편으로는 그 기업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돈을 좀 이제 다른 예를 들면 뭐 손님들이 나오는 급매물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돈을 좀 따로 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우리가 늘 하는 얘기는 뭐 월급 그냥 단순한 월급쟁이보다는 자산이 많은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뭐 새로 이제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은 적어도 한 1, 2년 정도, 1년 정도는 매출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갖춰야 이렇게 뭐 버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850 부동산 중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